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새롭게 공부를 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마음이 선생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새롭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게을러져서 저번 주 거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두 개 촬영을 해서 37차시, 38차시 이렇게 두 편 촬영할 테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요때까지 금요일까지 요 두 편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에 학교에 오긴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 연수 때문에 금요일 날 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하루밖에 이제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진도는 또 진도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오늘 월요일 날 37, 38차시 요거 두 편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좀 가능하면 수요일까지 조금 늦더라도 금요일까지는 전부 다 수업을 완강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37차시부터 바로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이 37차시부터는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전부 다 들어갑니다. 37차시부터 시작이 되겠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도 선생님도 완전히 감을 못 잡겠지만 여러분 다 예상컨대 92차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의 92차시까지는 다 못한다고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예고를 다 했을 겁니다. 최대한 선생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50차시나 51차시 정도까지 아마 나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학기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난 이후로는 선생님이 토론, 역사 토론을 또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2주 동안 또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온라인 토론은 토론대로 하고 온라인 수업대로 좀 들을 수 있도록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또 오늘 수업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싶은데 칠판 덜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고 자 오늘은 37차시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변동된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조선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분 제도로 하면 신라 시대는 골품제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 시대는 귀족들과 그 밑에 있는 중인 그리고 상민 상민과 천민으로 나뉘는 이런 4등분의 어떤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조선의 신분 제도는요 조금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 제도와 실질적인 신분 제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신분 제도와 실질적인 신분 제도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제상으로는 신분 제도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신분 제도가 네 가지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신분 제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금도 신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뭔가 좀 불평등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옛날 조선시대는 더했다는 겁니다. 법제적인 신분제도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적인 신분제도가 달랐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고 이 사회적인 신분제도가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가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신분제도에서 법제적인 신분제도가 어떤지 잠깐만요. 이거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보이네요. 자, 법제적인 신분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자, 요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양인 그리고 두 번째는 천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지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지는 두 가지 신분으로 구분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는 양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인은 무엇이고 천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양인은 사실 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양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양인과 천인의 구분이 가장 큰 것은 이 양인들은 조세, 공납, 역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인들은요, 천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기 때문에 양반 그리고 상민, 상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것이 바로 양인이었죠. 조세, 공남, 역을 부담하는 그들이 바로 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인들의 특징은요, 이 조세, 공남, 역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권리를 얻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바로 과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응시가 가능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천인들은요, 이런 조세, 공남, 역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역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의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요. 왜냐면은 각종 천역,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대신 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천한 일을 천역이라고 했는데, 노비들은 말 그대로 주인들에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정말 불임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정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정말 소도축 일을 하면서 멸시를 받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혹시 아는 기생들 있죠? 그 기생들, 춘향전에 나온 그 기생들도 사실은 다 천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세습되는 하나의 어떤 노비와 같은 그런 신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상 이 천인들의 신분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실려있는 법제적인 신분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신분 제도지 진짜 실질적인 신분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실질적인 신분 제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깐 여기 선생님이 여기 끊고 옆에다가 쭉 좀 연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바로 연결해서 여기다가 사회적 신분제도를 쓸게요. 자, 사회적 신분제도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양반이 있습니다. 양반.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중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네 가지 실질적인 신분 제도를 사회적 신분 제도로 하는데, 크게 보면 양반과 그리고 상민, 이렇게 나뉘어지는 신분 제도라 해서 양반과 상민을 구분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신분 제도를 우리는 반상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지만 사회적으로는 반상제의 그런 신분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잠시만요.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옆으로 좀 옮길게요. 조금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 질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조선 초기에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게 조선 후기 가면은 이 네 신분 질서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양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양반들은 우선 거기 보면 국역을 면제받는 대규모 토지와 노비를 소비한 그런 지배계층을 양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양반이라고 할 때 양반은 문반, 무반을 일컫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양반이라 일컬었는데,
과거응시를 한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국역을 면제받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신분 계층으로 조선 초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가족들과 그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양반의 어떤 지배층으로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양반들은 거기 보면 국역이 면제, 그러니까 조세 납부를 하지 않아요. 조세 공납력을 바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리로서 이제 나라에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에 봉사하기 때문에 얘들은 면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국역을 면제받게 된 것이죠. 모든 경제력을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했고 주요 관직을 다 독점을 했습니다. 양반들 자체가 이미 문무관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문무관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관료가 되지 못했지만 과거응시에서 이 과거응시 가운데 속가와 대가가 있는데 속가를 합격하면은 속가를 합격하면 진사생원이라는 칭호만 받고 관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속가를 합격한 사람도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양반으로서 이제 어떤 대우를 받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관리라기보다는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의 어떤 신분 계층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뭐 정리를 할 게 있으면 하는데 자, 이 문반과 무반을 일컫는 것들이 하나의 신분 계층으로 굳어지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층이 만들어졌다라는 요점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반과 무반은 이상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중인은 이 산민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중간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서얼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관 중인이 있습니다. 자, 서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양반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상민이나 노비의 자식이야.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낳은 자식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나 어머니가 미천한 가운데 두 번째 자식인 경우에는 서얼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서자 얼자의 합친말인데요. 자, 그래서 이 서얼들은 실제로 아버지는 양반이긴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과거응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응시라는 게 문과응시가 안 됩니다. 문과응시. 관료로서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양반인데 자기가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그런 한스러움, 내가 어떤 서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이 서얼이 돼서 뭔가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서얼이 누굴까요? 가장 유명한 서얼. 그 서얼이 바로 홍길동 아닙니까? 이 홍길동이 서얼 그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이제 그 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잖아요. 뭐라 불러요? 대감마님 이렇게 부릅니다. 홍길동의 그 울분 때문에 그 능력 있는 홍길동도 조선시대에서는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어디 가잖아요.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다. 율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홍길동조차도 관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얘들아 기술관 있죠. 거기 보면 양반 첩의 자제라 돼 있죠. 기술관은 주로 향리, 서리, 그리고 뭐 역관 이런 이들인데요. 자, 향리는 여러분들 지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서리는 중앙 관청에서 일하는 이들, 그리고 역관은 지금으로 치면 통역을 맡는, 그러니까 통역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통역관을 했던 역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청나라나 일본과의 어떤 무역에 같이 종사를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돼요. 어떻게 통역사가 큰 돈을 벌게 되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통역사의 역관이 월급이 없어요. 그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받냐면은 이들은 그러니까 청나라로 하는 사신단 일행의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받고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무역을 할 때는 인삼을 들고 왔는데 그 인삼을 한번 거래하고 돌아올 때마다 10배 이익을 남겼대.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역관은 그렇게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된 조선 후기 가면은 굉장히 큰 부를 어떤 이제 창출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허생전 혹시 배웠나요? 그 허생전이 처음에 이제 뭔가 장사를 시작할 때 돈을 빌리는 그 서울 시내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있어. 변승업이라는 사람. 변부자떼기가 나오는데 그 변부자의 직업이 뭐냐면은 역관이에요. 통역관. 자, 그리고 상민들 한번 보겠습니다. 상민들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양반 중인을 다 포함해도 전 국민 5%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민들이 90% 이상을 차지했어요. 이 상민들은 조세, 공납, 자, 역을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상민, 수공업자들이 있었고 대부분 농민이었죠.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이 가운데 얘들아, 이 가운데 좀 예외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고려시대 따지면은 약간 부공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 가운데서도 신량역천이라 불리는 이들은요, 신부는 양인이나 역천, 하는 일은 천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봉숙꾼이라든지 아니면 조운 있죠. 뭐 이렇게 역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되게 천하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신분을 좀 세습을 시키면서 신분은 양인이나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량역천이라는 것은 7가지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천민. 자, 이 천민의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비가 있었죠. 노비. 자, 그래서 그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는 것으로서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자, 방식으로 세습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한 명만 천인, 그러니까 노비라도 그 자식은 다 노비가 되는 겁니다. 뭐 노비뿐만 아니라 천민은 다 그래요. 백정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백정의 양반집 규수랑 결혼을, 불가능하지만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백정이 됩니다. 일천즉천, 한 명, 아버지의 어머니 가운데 한 명만 천인의 핏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자식은 다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이제 법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노비, 백정, 광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노비를 제외하고 뭐 백정이라든가 광대라든가 기생이라든가, 자,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천인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춘향이 있죠. 춘향이 아주 미모를 겸비한 그 사람도 사실상 신분을 봤을 때는 노비와 같은 그런 기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변사또가 와서 내 소청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당시에 춘향에겐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신분 욕구를 원했던 당시 조선의 어떤 서민들의 어떤 그런 한이 결국 이제 암행어사 출토 같은 그런 것들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여기 조금 옆으로 좀 옮길게요. 자, 그러면 조선 초기까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자, 이렇게 구성되었던 신분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반층의 분화부터 살펴볼게요. 조선 후기 가면 이 양반층들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 문반 무반으로서 양반의 신분만 가지면 토지와 노비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들이 조선 후기 가면은 이제 양반이라 하더라도 점점 숫자가 좀 많아지고 어떤 양반들 가운데는 몰락하는 양반들마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들 있죠. 그 양반들은요, 권력을 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권세를 좀 유지를 하는데 그러한 양반들을 고향에 내려간 양반이라서 향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다시 권력을 잃어버리고 그 돈과 뭐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농사도
결국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양반들이 생긴 거야. 완전 몰락한 양반이라고 해서 잔반이라고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반들도 권력이 일부에게 집중이 되면서 여기 쓰겠습니다. 양반들이 권반, 권력을 쥐는 양반, 그리고 향반, 향촌에서 권세를 누린 양반, 그리고 잔반이라고 해서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양반들까지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잔반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것이 조선 후기 가면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양반들이 왜 몰락을 하냐,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나요? 양반들은 양반들은 토지와 노비도 많이 있었을 때 그걸 왜 다 날렸냐?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응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되어서 과거 응시를 안 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취직을 못 받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잘 지어서 어떤 농업 경영을 잘해서 재산을 늘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양반들의 꿈은 무조건 관리가 되는 거였어요. 정승 판서가 되는 그것이 꿈이었죠. 그러니까 향반이든 잔반이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관리가 되는 꿈을 꿨고 과거응시를 준비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우리 지금도 얘들아 공무원 시험 준비 1년 하면요, 1년에 거의 한 2천만 원 쓴대요. 그 당시는 사서삼경 책 이거 세트 있죠, 이거 기아집 한 책 값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 한양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비용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결국 땅도 팔고 노비도 팔고 이러면서 결국 완전 몰락한 양반들까지 생기는데요. 이 몰락한 양반들 중에는 심지어는 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무를 해서, 이게 나무를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나무를 파는 사람들 있죠. 나무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 양반이 되어서 나무꾼이 되면은 얘들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양반이었다가 나무꾼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이 나무꾼은 단순히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팔아야 되거든요. 장터에 가서 장터에서 나무를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아이고 내 나무 사시오, 내 나무 사시오 그래가지고 다 팔아. 근데 양반은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이 상업행위, 물건을 파는 행위를 못하는 거야. 팔긴 팔아야겠는데 마지막까지 그 양반의 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 나무 이러면서 이렇게 사라는 말을 못하고 내 나무 막 계속 그냥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그 잔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도 많이 등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인층의 성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중인층들도 얘들아 점차 권력을 쥐고 그 경제력을 쥐게 되면서 이들이 점차 이제 예전보다 다르게 어떤 관리로 진출하거나 새로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계속 열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육두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라시대. 자, 그들 이 중인들은 끊임없이 나라에다가 계속해서 우리도 뭔가 문과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청원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서얼들이 대규모로 상소운동을 벌입니다. 서얼들이 집단 상소운동을 벌여서요, 그래서 좀 개혁적인 군주였던 정조 때 가면은 이 상소운동의 결과, 정조 때는 이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서관,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가장 최측근으로서 신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집단 상소운동으로 완전 서울의 차별이 철폐되었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조 때 가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너 명이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이 서울들의 차별은 그대로 잔존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기술직 중인들, 기술관 같은 경우에도 그들도 집단 상소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했는데, 이들의 상소운동을 소청운동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집단 상소운동, 그러니까 서울들의 상소운동은 결국 성공을 했으나 이 기술관들의 소청운동, 집단 상소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들은 뭐 합법적인 불법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양반 신분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합법적으로는 공명첩을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비합법적인 방식, 불법적인 방식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겁니다. 바로 족보를 구매하는 것이죠. 자, 이 족보를 사는 겁니다. 또는 그 양반, 몰락한 장반들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에다가 상민들의 것을 끼워 넣는 거야. 어떻게 끼워 넣냐면은 족보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몇 장을 끼워 넣어서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족보에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걸 좀 보면 웃긴데 이 족보에 얘들아 족보에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별첨, 몇 장을 끼워 넣은 형식으로 우리 조상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아 우리 조상님은 옛날에 상민, 상놈이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쌤이 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선생님도 좀 그런 게 선생님 옛날에 족보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뭔가 족보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실제로 얘들아 양반은 2%밖에 안 됐거든.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다 성씨가 없는 이렇게 돌쇠 뭐 이런 사람들의 자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도 보니까 왠지 족보를 약간 위조한 것 같이 느껴져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뭐 너무 대놓고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족보를 한번 이렇게 혹시나 있으면은 거기에 부록이나 별첨에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거기 보면 뇌물 주고 향안 거기 주제할게요. 향안 이거는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의 어떤 명부인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자 그렇게 넣는 경우도 이제 그렇게 상민이 양반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노비의 신분 상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비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신분 상승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노비는 그러니까 이것도 합법적인 방식이 있고 불법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 완화 정책이 있어가지고 군역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공명첩과 족보 향하를 통해서 상민이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할 거 아니죠. 그러면 상민들은 주로 조세, 공남, 역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역을 담당했는데 이들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은 세금 수치가 안 되고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로 하여금 상민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을 좀 든든하게 하려는 그런 노비 완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자, 군역 대상자 감소하면서 재정 확보의 필요성으로 거기 한번 영조 때 가면은 일천즉천의 법을 노비 종목법이라 해서 노비의 그러니까 신분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천인 경우 그 옛날에는 전부 천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양인이라 한다면은 그 자식도 양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비 종목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르는 이런 법이 영조 때 시행이 되는데 영조가 사실은 숙빈 최씨라고 하는 무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비 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애틋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비 종목법을 영조 때 만들었고 납속책 줄치고 그리고 뭐 다른 지역으로 도망 이런 것들 통해서도 뭐 납속책 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했고요. 여기다가 쌤이 하나 안 썼는데 자 그리고 정조 때 가면요. 그 노비들 중에서 사노비와 공노비가 있습니다. 사노비는 개인 소비의 노비고요. 공노비는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 관청 소비의 노비인데 이 공노비를 전체를 해방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고 정조가 급사를 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1801년도에 공노비 해방이 정조의 유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801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향촌 질서의 변화.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적을 데가 없는데. 아이고. 옆에다 이렇게 좀 적을게요. 향촌 질서의 변화 부분은 신분제의 변동으로 지금 보면 노비들은 상민이 되고 상민들은 점차 양반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조선 후기에 많았는데, 자, 그렇게 상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원래 있었던 미안합니다. 원래 있었던 양반들이 있죠. 이 양반들과 새롭게 올라온 양반들이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서로 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향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궁향과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신향이 향촌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것, 이것을 향전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양반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양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향전을 통해서 향촌의 지배권을 얻는다는 것은 이곳에 향회의 지배권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회. 근데 향회는 곧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그 당시로 치면 지방의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궁향과 신향이 싸우면서 이 향회의 힘도 점차 약화가 되는 겁니다. 향회 또는 향청인데요. 향청 힘도 약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향청 힘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누구의 힘이 세지냐면은 수령과 그 기존에 있었던 이 향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야.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말기로 갈수록 수령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향리의 힘이 커지면서 그들의 탐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수탈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구향의 이익을 대변한 향회의 약화돼 있죠. 그래서 향회는 수령의 세금 자본 기구로 변화했고, 그래서 수령과 향내 수탈이 심화되는 조선 말기로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쌤이 37차시 했는데요. 37차시하고 좀 이따가 38차시를 하려고 했는데 쌤이 조금 이제 오늘 보니까 발음도 꼬이고 38차시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지금 한 3시 조금 넘었는데 올려놓으면 한 4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올려놓은 거 여러분 학습을 하고 38차시 내일 올릴 테니까 확인해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37차시 조선후기 사회 변동 부분 여러분 잘 봤을 거고, 조선 신분 제도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학인데요. 조선후기 실학의 발생과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